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형법, 형소법, 합쳐서 형사법을 강의하는 김대환입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고 형법하고 형소법하고 합쳐가지고 형소법하고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하여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얼마나 겁나게 잘하는지 알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빨리 붙는지 경찰 시험이나 뭐 국가직 시험이나 이게 얼마나 쉬운 과목인지를 뭐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 이름은 일단은 김대환이고 뭐 이제 뭐 장난 삼아서 갓대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되고 뭐 궁금하신 거는 아마 뭐 자잘하게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뭐 부모님 이혼했는데 뭐 경찰 시험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 뭐 정신병 약 먹고 있는데 시험 볼 수 있느냐, 뭐 벌금 전과가 있는데 볼 수 있느냐, 다 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세세한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제가 네이버상에서 일단 네이버 이름을 검색하시면 김대환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뭐 제일 먼저 뜰 때도 있고 그 UFC 하는 새끼 있거든요. 그놈하고 맨날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서로 이게 번갈아 가면서 뜨니까 제 얼굴 한번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기 이제 공식 홈페이지라는 거 네이버 제 이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고 아니면 경로과라고 해서 경찰 공무원 노량진 카페라고 검색하시면 한 38,000명, 한 4만 명 조금 안 되는 카페가 있거든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질문을 하시면 다양한 여기 카페 한번 딱 찾아 들어오시면 아 어떤 거구나 공부가 어떻게 하는구나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글 쓰거든요. 어저께도 글 보니까 하루에 290개 한 300개 정도 글이 막 왔다 갔다 계속 글이 써져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제 닉네임이 있거든요. 김대환 형법 형소법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뭐 가끔 짭 아이디로 뭐 저 따라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갓대환 형법 형사법 하는데 제 거 찾으셔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관리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쓴 거 보시면 거기 검색하시면 요거 클릭하시고 왼쪽 좌측 거 클릭하시면 뭐 쪽지 보내기도 있고 메일 보내기도 있는데요. 쪽지 보내기는 쓰지 마시고요. 메일 너무 많이 와요. 쪽지 너무 많이 와니까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 경찰 시험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집안에 제가 또 변호사기도 하니까 뭐 그런 자잘한 것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소개하면 일단은 경찰대학 졸업했고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나고 주로 이제 경기도 성남이라는 데서 초중고 나오고 거기서 이제 성남에서도 경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 중에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걸 붙어서 지금 현재는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고요. 변호사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15도 하고요. 검사 15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생활도 했고 그다음에 현직 변호사고 판사 15하고 검사 15에서 뭐 형법 형소법은 갖고 놉니다. 갖고 놀고 강의는 2007년도부터 강의를 해서 지금 몇 년 2021년도가 됐죠. 한 14년 15년 했어요. 15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겁나게 잘합니다. 엄청 겁나게 강의 잘하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가 재미없으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재밌게 해줄게요. 생긴 것 자체가 재밌게 생겼으니까 보시고 보시면 제가 하여튼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기초 강의니까 여기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다 담을 수는 없고 형법, 형소법 합쳐서 형사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점수 뽑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 좋아하는 것은 유도 오래 했고요. 운동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살쪄서 설마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도는 대학 때부터 했고 도장도 계속 했었고 도장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한 주짓수 한 1년 정도 했는데 요거 겁나 재밌더라고요. 주짓수 겁나 재밌어서 제 조교들도 지금 유도 주짓수 하는 애들이 이제 주로 조교들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뭐 수영도 조금 하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고 형법 형사법 여러분은 데뷔하는 학생들이 21년도 데뷔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2022년도 데뷔하는 학생들이 지금 뭐 거의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기초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생기초 형사법 보시는 분들은 주로 2022년도 데뷔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2022년도 데뷔하는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조금 변화 보시면 2021년도는 영어, 한국사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공통 과목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선택 과목에 이제 세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에
경찰학도 있고요. 형법도 있고요. 형사법도 있어요. 그다음 뭐 수학, 뭐 과학, 국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회도 있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영어 한국사가 겁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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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긴 하는데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가 있어가지고 영어 한국사 한 문제가 이 선택 과목의 두 문제보다도 높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한국사만 겁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때 명박이 형님이 MB 때 이렇게 제도로 바꿔놨는데 취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취지는 영어 한국사 교양 과목을 잘해라 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둔 것 같아요. 근데 제도의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저 경찰했거든요. 근데 경찰하면서 영어 써본 적이 없어요. 영어를 내가 하면서 내 생각 경찰 생활하면서 2000년도 졸업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했구나. 2007년도까지 했는데 경찰 생활 한 7년 하면서 거의 뭐 영어 한마디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영어 써서 경찰 해본 적도 없고 외국인 검거해서 써본 적도 없고요. 더더욱 저는 한국사 지식을 써본 적이 없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왜 이런 걸 시험 본지 모르겠어요. 명박이 형님이 만들어놨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양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교양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겁나 잘합치고 영어 잘해서 못다 쓰겠어요. 그거를 경찰한테 전혀 써먹지도 못해요. 한국사 잘한다고 와 너 한국사 몇 점이야 한국사 잘하네 와 경찰 화이팅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이걸 왜 넣어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영어 한국사는 교양 수준 정도에 족하면 돼요.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21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영어 한국사에 이제 포커스가 두는데 본인이 여기에 정말 강한 학생들이 아니고는 이거 우습게 생각하고 진입했다가 21년도도 만약에 안 되면 22년도에 허당 완전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영어에 장점 있으신 분들은 21년도 2차까지 해서 시험 끝을 보시고 안 되시면 22년도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도 영어 해봐서 아는데 영어가 쉽게 늘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 정도의 영어 한국사가 아닙니다. 하시고 그래서 22년도부터 바뀌는데 뭐 아마 여러 가지 뭐 다른 커리 같은 거 보셨겠지만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한국사가 검정제라는 걸로 바뀌어요. 검정제로 바뀌면 과목이 검정제로 바뀌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고 형사법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형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잘 생각하면 과목이 5과목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검정제는 뭐냐면 이게 토익 550점인가 그렇고 토익 550점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고 영어하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뭐 지텔프도 있어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영어만 조금 보시면 조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 번 따놓으면 영어는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써먹으니까 뭐 시간 나서 여러분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면 영어 뭐 따두시고요. 한국사는 한능검 3급이거든요. 이건 뭐 4년인가 쓰는 거 알고 있는데 한능검 3급 그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 한 2, 3주 하면 붙는 시험이거든요. 뭐 그 조금 제가 오버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능검 3급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저는 제도가 잘 바뀌었다 생각해요. 그냥 교양 정도의 수준을 갖추면 되지. 학생들에게 교양 정도에서 경찰 하는데 영어 한국사 안 쓴다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어떻게 됐는지 기본적인 교양 정도로 하면 되지. 이 지금 시험은요. 여기서 점수가 갈려서 이거 잘 보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충 시간 때워가 점수 맞추면 되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게 지금까지 시험의 추세였어요. 근데 진짜 전혀 실무와 전혀 상관없는 과목을 메인 포커스로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계속 고생했는지 막 연대가 어떻고 순서배열하고 무슨 책 이름이 뭐고 무슨 동학 농민의 뭐를 찾고 막 하여튼 엄청나게 개고생했던 과목이에요. 근데 그런 과목이 이 정도면 이제 상식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부담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면 고등학생들도 있고 군대에서 있는 학생들도 있고 군대에 있는 현역들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틈날 때 한능검 상급하고 토익이나 아니면 지텔프나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크 해두시면 최소한 3, 4년씩 쓰니까 나와서 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마크를 편한 시간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조금 바뀐 거 얘기 말씀드리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해요. 근데 형사법이라고 해서 다 들어온 건 아니고 일단 형법에는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할 주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형법 총론이라는 것이 있고 형법 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은 뭐 재밌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OT니까 그냥 그런갑다 합시다. 그런갑다. 제가 이제 수업 들어오시면 웃겨도 주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원래 이제 학생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툭툭툭툭 치면서 괴롭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하고 그냥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생긴 것만 보고 봐주세요. 생긴 것만. 자, 형법, 총론, 강론이 합쳐서 이제 형법이라고 부르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 이제 형소법에서 어느 파트가 들어오냐면, 다 들어오지 않아요. 딱 경찰하는데 필요한 거 수사하고 증거 파트가 딱 들어와요. 그래서 형사법이 40문제가 40점이고 경찰학이 40점이고 헌법이 20점인데, 형법 총론 형법 강론에서 이게 35% 나오니까 4, 32, 4, 5, 20 14문제가 나오고, 형법 강론도 14문제가 나오고, 수사 6문제, 증거 6문제에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난 경찰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찰학에다가 이제 여기 뭐가 하나 추가된 거냐면, 경찰 관련된 행정법이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학과 행정법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 경찰학으로 들어와서 40점이고요. 헌법에서 이제 20점 이렇게 들어와서, 어찌 보면 법 과목 위주의, 이것도 법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법 과목의 시험으로 바뀌었다. 저는 제도는 진짜 잘 바꿨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렇게 시험을 치는 게 상식이고, 옛날엔 이렇게 쳤어요. 헌법 대신 뭐 다른 과목 수사를 치고 뭐 그러긴 했지만, 옛날에 이렇게 쳤던 것을 진짜 명박 형님이 뭐 고등학생들 시험을 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바꿨는데, 뭐 그냥 바꿨던 거예요.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의미 없는 짓이 돼가지고,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해가지고 써먹질 못해요. 가서 경찰 하시려면 써먹어야 되지. 이걸 역지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경찰 진짜 실무에 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열심히 해야지만 시험을 치고, 그래야지 바로 가서 인권보장, 헌법 배워서 인권보장하고, 형사법이나 경찰학에 대해서 절차법 딱 알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순경돼서 중앙경찰학교에서 짧게 못 배워요. 중경 가서 중앙경찰학 가서 배워서 현직 가서 바로 지금 법 적용하고 인권 침해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뽑아야 돼요. 이게 경찰학원이 그런 데예요.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건데, 아씨, 영어 잘한다고 무슨 경찰이 잘한다는 얘기. 나는 진짜 인간관계를 모르겠어요. 한국사 잘한다고 경찰 잘한다? 한국사 잘하면 뭐 어떤 부분 잘할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갑자기 박쳐서 미안합니다. 자,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놨어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던 건데, 22년도부터 상식적으로 바뀌고 학생들의 부담은 확연하게 줄어든다. 이제는 본질 싸움에서 형사법과 경찰학과 헌법, 정말 이제 본질 싸움, 법 과목 싸움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러면 신규 진입이 좀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 대신 법학과나 경찰행정과나 법을 조금 배웠던 학생들이 진입하기 쉬울 것이고, 아니 조금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진행하고, 일단은 생기초니까요. 자, 됐죠. 갑자기 빡 쳤어요. 갑자기 빡 쳐가지고 화냈는데 죄송합니다. 투덜이도 아니고요. 화내지도 않고요. 저 그래도 부드러운 남자인데 조금 오버가 했네요. 자, 이제 형사법 생기초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강의를 학원 들으시면 기본 강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심화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돼서 학원 과정에 기본 강의 2달 정도, 2달에서 한 2번 정도 들어서 이렇게 4개월 정도 들으시고요. 기출 심화 과정 2달이고요. 문제풀이 2달이에요. 그래서 짧게 치는 사람들은 2달 6개월에 치고요. 조금 오래 걸린다 치면 4개월 2달, 그래서 8개월 정도 커리가 제일 완벽하고 깔끔한 커리고요.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생기초라고 해서 무료 강의를 아마 할 거예요. 교재도 아마 배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생기초 강의라고 해가지고 법학과나 경찰행정학과나 기존에 법을 배우신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학생, 뭐 사회체육과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과가 뭐 정말 다양한, 뭐 이과 계열도, 뭐 물리학과 학생들도 있고요, 수학학과 학생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법을 접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법 저촉의 법 적용의 어려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들으시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본 강의가 들어가는데, 이 생계초 강의 요거만 들으셔도 한 점수를 100점까지 못 끌어올릴 것 같고요. 점수를 한 5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정도 공부하시면서 법에 대한 개념 정도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를 올릴 수 있는 정도, 시험 문제 나올 것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완벽한 강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강의로 얹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강의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고등학생들이나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가 과연 이 과목을 이 생기초 강의의 또 특징은,
강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과연 이 과목이 접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과연 이 과목을 해낼 수 있는지,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의 직업과 적성이 맞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천천히, 뭐 부담 갖지 말고 막 필기하고 이럴 필요 없고요. 들어보면서 나와 맞는 과목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일단은 세 챕터로 크게 구성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총론, 형법, 강론, 형사법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어디부터 먼저 보실 거냐면 형법 강론 파트. 자, 저기 보시면 100쪽 찾으셨나요? 100쪽? 10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100쪽에 테마 11이라고 써있고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보셨나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요. 자, 첫째 제250조 살인, 동그라미 1 써있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제250조, 이제 줄여서 이거를 이제 250조 이렇게 약자로 써요.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 써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제1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1항. 그 다음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으면 제1호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250조 제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봅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형법은 분석하는 과목이에요. 분석하는 과목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단 쉬운 거부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은 뭔지 알겠죠? 사형은 알고. 무기는 안 내버려 주는 거고. 그 다음 5년 이상의 징역은 무슨 의미냐? 이제 보시면 5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도 우리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끝자락이 최고 맞을 수 있는 게 30년까지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고 쓰면 30년이 생략이 된 거예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물론 가중해서 처벌하면 50년까지는 가능한데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래요. 그럼 짧은 거를 짧을 단자를 써서 단기라고 부르고 긴 거를 길장자를 써서 장기라고 불러요. 일단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맨날 해요. 이런 거. 만약에 뭐 사기란 범죄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은 어찌 보면 요거 5년 이상의 징역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게 센지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은요. 징역이란 단어는 일단 교도소에서 일 시킨다는 얘기인데 1월 이상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라는 범죄의 단기는 짧은 게 단기라고 했죠. 1월이 되는 거고요. 장기는요.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게 단기고 긴 게 장기다. 앞에 1월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고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30년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사기라는 범죄하고 A라는 범죄를 비교하는데 A라는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해요. 실제 수업에서는 야 그럼 사기죄가 높아 A라는 죄가 높아 막 물어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고민해요. 10년 이하의 징역하고 1년 이상의 징역 어느 게 높은지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제 좀 보시면 이제 알죠. 1년 이상이란 얘기는 1년부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30년이 생략된 거다. 짧은 건 단기고 긴 거를 장기라고 하니까 어느 게 더 세다? 이게 A라는 죄가 1년이고 이거보다 세고 이거보다 세잖아요. 겁나 세잖아요. A라는 범죄가 더 훨씬 센 범죄, 중한 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하고 장기를 보셔야 되고요. 징역이란 단어가 뭐냐? 앞에는 1월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30년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이고 이렇게 법에 정해둔다라고 해서 법에 정해둔 형이라고 해서 법에 정해둔 형 이래서 법정형 이렇게 불러요. 가끔 뉴스 보시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형이 선고됐다, 무기가 선고됐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판사가 하나를 선택해. 이걸 하겠다, 이거 했다 해서 가중 감경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형 징역 30년, 사형, 무기 이렇게 뭐가 선고됐다라고 하죠. 선고란 단어가 나오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선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에서 보시면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자연인이란 것과 법인이란 거 있어요.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저와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고요. 여러분도 자연인이에요. 성형수술 겁나 많이 해도 자연인입니다. 갓 태어난 애기도 자연인이에요. 법인은요, 법이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법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죽였어요. 살인죄가 될 것인가 이거예요. 현대자동차 가서 불질러 버렸어요. 갤럭시 태워버렸어요. 이게 살인죄가 될 것이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인죄의 살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고 법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법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연인이면 또 이제 참 이게 법이라는 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여가지고요. 완전 이과 마인드에 속했고요. 법도 제가 보시면 제가 재직 중에 사법시험을 붙은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이 굉장히 뭐 수학이라고 하면 싫겠지만 굉장히 정교해요. 아마 이과생들이 처음에 접할 때는 야씨 문과 이게 법학이 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뭐 영어나 뭐 국사 이런 거 대학 때 배울 때는 힘들었는데 대학 와가지고 법 과목 관련돼서 배웠을 때는 굉장히 내가 볼 때 이거 수학과 굉장히 똑똑 비슷하구나, 굉장히 정확한 과목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자연인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되는 방법, 사람이 시작이 있고요 끄트머리가 있어요.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눠서 엄마 이제 뭐 되고 정자 난자 만나가지고 착상이 돼가지고 되면 이제 뱃속에서 또 9개월 10일 동안 있는 동안 태아가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낳기 시작하면 사람이 되고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죠. 자, 이 누구를 죽어야지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일단 헌법 불합치 받아가지고 지금은 낙태죄 안 배워도 돼요. 현재 상태는 낙태죄가 없어요. 앞으로 강의 듣는 중에 언젠가 법이 개정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낙태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2020년 12월 31일 올해 1월 1일부터 없어져 버렸고요. 시체를 죽이면 이거는 뭐 사체 손괴죄라는 범죄 등이 되는 것이지 시체 백날 죽여봤자 여기서 말하는 살인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을 죽이면 살인죄가 돼요. 물론 자기 자신을 죽여도 이거는 자살이지 살인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시작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시작은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방법이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분만이라는 것이 있고요, 제왕절개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자연분만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상을 하고 점점 커가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다 보면 첫 번째는 뭐 규칙적인 진통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일부가 노출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전부가 노출이 될 거예요. 다 기어 나올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언제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또 이게. 자, 우리 팔레테도 자, 학자들의 대립은 이 공무원 시험은 크게 의미 없고요. 그냥 판례 태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이 왔을 때 형법 판례에서 요때부터 사람으로 뽑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나중에 배울 거고. 제왕절개는 뭐 정확한 언제부터 시점이 판례라는 건 없는데, 자, 검사가 한번 기소했어요. 이 뱃속에서 애가 이제 거대화 사건이라고 해서 뱃속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이제 야, 애가 뱃속에서 죽었는데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뭐 의학적으로 애가 나올 수 있는 상태, 뭐 이런 타이밍에 사람이라고 하는데,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시점은 언제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밥 먹는데 언제 밥 먹을 거야? 그러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시점에 밥 먹자. 이거는 사람의 시기를, 밥 먹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람의 시기라 볼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에서 어떤 게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종기는요, 언제 사람이 죽냐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죽어야 사람이 죽냐 이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멎어야 사람이 죽냐, 내가 멎어야지 사람이 죽냐 이거예요. 심장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것도 견해들이 있겠죠. 숨이 멎으면 끝나는 거다. 아니다. 사람은 숨은 살아있어도 내만 죽으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다 라고 견해들이 또 심각해요, 또 이것도. 근데 판례는 명백하진 않은데 이 맥박정지설이라고 해서 심장이 멎었을 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언제인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고요.
살해 있잖아요. 이제 뭐 살해하는 것도 이제 또 사람 죽이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떻게 이제 묻으면 빨리 썩는지도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살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졸라서 죽일 수도 있고 이 목 졸라서 죽이는 거는 진짜 하수예요. 하수. 이게 그 고유정이 아시죠? 고유정에 보시면 이 나중에 목 조르거나 이렇게 이 죽이면 이 사람 부검하거든요. 부검하면 여기 있다 보면 여기 다 파열상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데 봤는데 목주에 이렇게 졸리는 적이 있어. 그럼 목 조르면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죠. 그래서 고유정이가 지금 뭐 무죄 받긴 했어요. 저는 고유정이라고 제주도에서 전 남편 살해했다고 하고 뭐 하여튼 그 여자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도 했고요. 그 비계로 제가 볼 때 비계로 코하고 입을 가리면 죽거든요 사람이. 그럼 코하고 입을 부드러운 걸로 가리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뭐까지 저는 아냐면 얘는 이게 코하고 입을 가려서 죽고 나서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목 같은데 목을 조른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묘하게 살해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형수법에서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는 그런 법리는 이제 형수법에서 조금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칼로 할 수도 있고 목 졸라 죽일 수도 있고 뭐 총 쏴서 죽일 수도 있고 뭐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죽이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아들내미가 밥 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줘요. 또는 수영장에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애가 아빠 살려줘 그랬더니 아빠가 이 돼지 새끼야 너를 왜 살려줘 싫어 이래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아서 죽일 수도 있고 엄마가 젖을 안 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불러요. 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뭔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부자를 써가지고 부자기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자기에 의해서도 죽일 수 있고 부자기에 의해서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살인죄입니다. 자, 거기 뭐 주체, 객체 이런 얘기 있고요. 존속살해죄 한번 볼까요? 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50조 2항. 자, 살인죄 조금 감이 오시죠? 뭔지? 자, 그럼 250조 하나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0조 2항. 자, 존속살해라고 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사형 알죠? 무기 알죠? 7년 이상의 징역이면 또 뭐가 생략된 거예요? 7년 이상 30년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단기가 7년이고 장기가 30년이죠. 아, 존속살해가 이 250조 1항의 살인죄보다 겁나 세게 처벌하구나. 가중해서 처벌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중한 형벌이잖아요. 맞잖아요. 5년 이상보다 7년 이상이 더 센 거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분석해야 되느냐. 자기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 배우자는 자기는 알죠. 배우자는 여러분 알아 모르겠다. 법률은 사실은 아시나 모르겠다. 이거 생기초에서 모르시면 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법률로는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이 집에서 뭐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이런 건 주로 알 수 있어요. 사실로는요.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뭐 여자친구라고 성관계 가졌다고 사실은 아니고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뭐 애도 낳고 가정생활도 하고 애 없어도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졌는데 뭐만 안 한 걸 얘기하냐면 혼인신고만 안 한 것을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배우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판례요. 법률혼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자, 이건 누구 되는 거냐면 장인 장모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장인 장모 살해도 존속살해고요. 아버지 어머니 살해도 존속살해에 해당해서 가중해서 처벌하겠대요. 동생 죽이면 그냥 위에 있는 살인죄고요. 일단 보시면 직계존속의 개념을 또 보시면 되잖아요. 직계존속. 빠르지 않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가 있죠. 내가 있죠. 내가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올라가죠. 나를 기준으로 아들 있을 것이고 딸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 뭐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자, 보시면 요 라인이 직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이모, 삼촌은 직계 아니에요. 나를 기준으로 피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직계예요. 그 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직계 존속 이렇게 불러요. 나를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직계 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사례면 존속 사례죄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례도 존속 사례죄예요. 아들 딸 죽이는 건 존속 사례가 아니고요. 그냥 위에서 250조 1항의 살인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시면 어렵나 모르겠습니다. 생계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는데 요 정도는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라 생각해서 보는데 아빠가 있고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제가 한 50점 정도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있죠. 아빠 엄마에서 애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 애는요 혼인 중해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어머니 아빠 엄마 아빠 있죠. 그 안에서 애가 나왔으면 혼인 중해자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뭐 한자말인데 혼생자 이렇게 불러요. 혼생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애가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애가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죠. 아빠가 여친이 있어요. 아빠 여친이 있어요.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친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아닌가?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하여튼 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빠 여친과 사이에서 또 애가 또 이렇게 나와요.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나오면 얘는 혼인 외이자 이렇게 불러요. 줄여서 혼외자 이렇게도 부르고요. 아마 들어본 사람들은 사생아 이렇게 부를 거예요. 혼인관계 이외에서 나온 애를요 사생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엄마는요 그냥 죽이면 존속사례예요. 뭐 출생신고 이런 거 인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죽이면 그냥 존속사례예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2018년 책에 나왔고요. 자, 지금 문제는 이 혼인의 자가 이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지가 쟁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이제 학생들 있으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막 야 이거 아빠야 아저씨야 이렇게 물어보라고 막 시키는데 지금 여러분 생계초고 나중에 수업 보시면 아마 들을 거예요. 야, 아빠일까요 아저씨일까요 지금? 그죠? 생긴 건 무지하게 닮았죠. 근데 만약에 얘네 집 가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얘가 가서 여기 초인종 누르면서 띵동띵동 그러죠.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아빠 보러 왔어요. 이 말하면 이 집은 초토화되죠. 그죠? 아, 생각해봐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가 벨 누르면서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아빠 보러 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얘 제일 놀라고 그죠? 얘 여기도 진짜 겁나 놀라고 아마 제일 겁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닐까요? 제일 깜짝 놀라겠죠. 아빠 보러 왔어요. 이 난리 나죠. 자,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아빠라고 봐야 되냐 아저씨로 봐야 되냐 이 쟁점이 이게 시험 문제예요. 만약에 이 혼외자가 사생아가 여기를 살해했을 때 만약에 아빠라고 보면 250조 2항에서 말하는 존속살해죄가 될 것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250조 1항에서 말하는 보통살인죄가 될 거예요. 맞죠? 아저씨면 그냥 보통살인이죠. 그 250조 1항을 보통살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판례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쳤으면 아빠로 봅니다.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아저씨로 보는 거예요. 인지 절차를 거쳤다? 그럼 아빠, 존속살인죄.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아저씨. 그때는 뭐다? 보통살인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만하시죠? 뭐 이거 다음에 이제 뭐 입양 같은 쟁점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넘어가시고 거기에 이제 존속살해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오른쪽에 3번 뭐 영아살해죄라고 해서 갓 태어난 아기를 죽였을 때 성립하는 게 영아살해죄고요. 그다음에 이제 촉탁승낙살인죄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있어요. 명절날 제발 아빠가 진짜 위암 말기여서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제발 좀 죽여줘라 라고 해서 부탁받고 죽여주면 촉탁승낙살인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자살교사 방조죄, 위계위력살인죄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위계위력살인죄는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사건 벌어졌는데 뭐 여자친구하고 우리 같이 죽자. 도저히 우리
이승에서는 못 살겠으니까 우리 저승 가서 만나자. 그러고 같이 죽자. 힘들다. 그래놓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우리 이 독국물이니까 같이 먹자 그래요. 그래서 검정색 독국물을요 여자친구한테 먹이고요. 지는 콜라 타서 먹어요. 콜라 이렇게 먹죠. 그럼 여자친구 죽죠. 그럼 나서 어우 잘 잤다 이러는 거죠. 여자친구 보내는 거죠. 속여서 죽게 하는 게 속여서. 여자친구는 자살이라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살이 아니죠. 이게 이제 위기에 의한 살인죄라고 해서 되게 세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배우시면 이제 뭐 이런 보통살인죄도 배우고 존속살해죄, 어린애 죽이는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그 다음에 자살교사방조죄 뭐 이런 범죄 등 있고 위계위력살인죄 이런 6가지 범죄를 배우도록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3쪽에 자 상해와 폭행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해죄. 자 250조 1항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뭐 징역형도 있고요.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도 있고요. 벌금형도 있어요. 살인죄보다 훨씬 약하죠. 7년 이하면 훨씬 더 약한 거죠. 자,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상해를 가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비교해서 볼게 257조는 상해죄라는 것이고 저 뒤에 넘겨서 보시면 우리 107쪽에 보시면 폭행죄라는 게 있어요. 자 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500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자 우리나라는 입법례가 여러 가지인데 상해죄도 처벌하는 나라가 상해죄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폭행죄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독특하게 상해죄도 처벌하고 폭행죄도 처벌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해는 건강을 침해하는 거예요. 건강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때려서 진단서를 며칠을 끊는다든가 이 정도예요. 폭행은 주먹질을 했는데 맞아도 폭행죄고요. 이렇게 빗나가도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는 건강을 침해한 건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내가 건강을 침해하려고 때리는 것도 있고 폭행은 신체의 건재라고 하는데 내가 신체의 건재를 위해서 때리는 것도 있고 이게 사람이 때리면서 뭐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해의 고의고 왼손으로 때리면 폭행의 고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법은 상해죄하고 폭행죄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일단 판례는 상해나 폭행이나 뭐만 있으면 된다. 상해죄도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된다.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사람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판례는 그냥 뭐로 처벌하겠다? 상해죄로 처벌하겠다. 판례가 타당한 이유가 우리가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이번은 상해의 고의야. 이번 살짝 때렸다니까 폭행의 고의야. 이번은 상해의 고의야. 폭행의 고의.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결과를 봐서 건강을 침해하면 상해로 가고 그러하지 못했을 때는 폭행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구별하지는 않는데 그런 정도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 상해에서 겁나 잘 나오는 거 있어요. 상해에서 겁나 잘 나오는 거 뭐냐면 건강을 침해한다는 건데 다 성인인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여자를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인데 강제추행하면서 면도기로 여성의 음모를 이렇게 깎았어요. 음모를 면도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예요.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 양아치죠. 자 그럼 이 음모를 면도한 행위를 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깎아내린 거예요. 이거를 건강을 침해했다고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나쁜 새끼고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는 맞잖아요. 그럼 맞는데 그러니까 법이 이런 거예요. 나쁜 새끼, 양아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침해했느냐 이거예요. 건강을 침해했느냐. 참 어렵죠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뭘 할 생각 갖고 있냐면 왁싱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왁싱 알죠? 왁싱. 거기도 브라질리언 왁싱 알죠? 그래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하도 하면 나중에 쪽팔릴까봐 학생들이 보고 선생님 왁싱했어요 그럴까봐 내가 참을 못하고 있는데 왁싱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오히려 남자 같은 경우 벗고 자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는 또 왁싱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판사들도 고심한 거예요. 아주 괘씸하고 나쁜 새끼 맞는데 과연 왁싱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자 판례는 음모를 면도한 것은 건강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해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
면도하면서 강제추행하면서 여성의 음모를 면도한 거 강제추행 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해하고 폭행의 묘한 요 대립 부분하고 이런 거 시험이 내는 거하고 과연 건강침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상해죄에서 아주 잘 나오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 105 쪽에 보시면요. 104 쪽 말고 105 쪽에 보시면 상해치사라는 범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면 107 쪽에 보시면 그 8번에 보시면 폭행치사상죄라는 범죄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독특한 형태의 범죄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라는 고의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이면 과실치사죄라는 과실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범죄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고의범 아니면 과실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범죄가 있어요. 아까 상해치사라는 범죄도 있고요. 자, 지금 설명해야 되는 폭행치사라는 범죄도 있어요. 폭행치사는요, 분석을 해보면 되게 독특해요. 폭행까지는 내가 고의였는데 여기는 고의였는데 그걸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라는 고의 플러스 과실이 결합된 형태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나는 폭행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걔가 어쩌다 보니까 죽었어. 나는 상해까지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죽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범이라는 범죄와 과실범과 이 두 개가 짬뽕이 된 고의 플러스 과실범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건 되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합니다.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불러요. 고의하고 과실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일단은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폭행이란 범죄,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 두 번째, 자, 내가 과실한 결과를 발생한 거잖아요. 중한 결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실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자,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은 거여야 돼요. 뭐 다른 이유로 뭐 벼락 맞아서 죽었대 그거나 뭐 그런 거 말고요. 폭행으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 기본 범죄를 범할 당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폭행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딱 들어보면서 그 사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택시가 있었는데 택시죠. 택시기사하고 택시비를 내는데 둘이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나 봐요. 말다툼이 벌어져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동전으로 택시기사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막 개새끼 서새끼 하면서 막 던졌어요. 택시기사한테 동전 던져가지고 택시기사가 스트레스에 사망했어요. 자, 일단 택시기사가 사망하고 양아치죠.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한테 택시비를 동전 던져가지고 택시기사를 사망케 했어요. 막 네티즌들 난리가 났어요. 난리. 개새끼 쓰레기 새끼 가만두면 안 된다고 살인죄로 처벌하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동전 던져서 사람 죽인다. 살인은 살인의 고의는 좀 과하죠. 살인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무슨 발표했냐면 자, 폭행치사 동전을 던지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해서 폭행이라고 부릅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했다는 폭행치사죄로 처벌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거의 처벌할 수 있는 끝인데 폭행치사로 가려고 했더니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요. 자, 결과적 가중범이 되면 네 가지 조건 갖춰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자, 기본범죄 고의. 그래, 폭행의 고의는 있었던 것 같아. 두 번째, 중한 결과. 그래, 폭행 동전 던져서 사람 죽은 거 사실이야. 중한 결과 과실 맞아. 세 번째, 이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네가 던진 동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으니까 인과관계 있어. 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동전 던지면서 와 동전 던지면서 사람이 죽을 걸 예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생일빵 사건이라고 나중에 배우는데 생일빵 여러분 세대는 안 할 텐데 옛날에 생일빵하고 막 파리바게뜨 말도 안 돼서 이거 생일빵 하면서 막 두들겨 패서 죽고 그랬어요. 그럼 생일빵에서 사망했던 사건이 벌어졌어요. 똑같아요. 기본 문제 폭행의 고의 있고 중앙결과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 있어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빵 생일 축하합니다 빵 때렸는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뭐 오늘 초상날 될지 생각도 못했겠죠.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빵 사건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폭행치사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견 가능성이 부정돼서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혹시 폭행치사 처벌을 못하니까 단순 폭행죄보다 더 중요한 게 특수폭행죄라고 해서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뭐 강목으로 두들겨 패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식칼로 뭐 이렇게 찌르거나 이러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 특수폭행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동전이 우리 뭐 위험한 물건이면 되거든요. 우리 뭐 편의점 같은 데서 동전 주면서 그 거실로 주면서 위험한 물건이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동전 갖고 다니면서 지갑에다가 아 위험해 이래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도 처벌을 못하는 거냐면 특수폭행으로도 처벌을 못해요. 위험한 물건이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뭐로밖에 못했냐면 폭행죄로밖에 못했어요. 물론 업무방해죄라는 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막 경찰 문제라고 이런 나쁜 새끼를 왜 폭행치사나 살인죄로 처벌 못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도 답답하지 그 양아치 새끼. 그 새끼 진짜 나쁜 새끼죠. 양아치고 나쁜 새끼 맞는데 우리는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폭행치사로 가고 싶은데 네 가지 요건 중에 예견 가능성이나 요건을 못 갖추니까 폭행치사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네티즌들 사람들 생각하는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새끼 양아치 새끼는 세게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경찰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검찰직을 하시든지 법원직을 하시든지 공무원이 되면 이 일반인의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예견 가능성이나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네. 폭행치사로 처벌하고 싶어도 못하겠구나. 폭행치사 안 되겠네. 그럼 조금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 휴대한 거에서 특수폭행으로 한번 처벌해볼까? 근데 특수폭행을 보려고 했더니 동전이 위험하냐? 위험한 물건도 아니네. 그럼 얘는 처벌할 수 있는 최선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폭행죄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하는 요건을 판단하는 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렇게 검토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을 배우는 게 형법이고 현재 지금 배운 데까지는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107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이어서 뭐 과실치상 등의 범죄 등부터 이어서 쭉 배우도록 할 겁니다. 천천히 해서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제가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최소한 5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설명드려서 다음 강의 여러분 들어올 때 기본 강의 들을 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쉬었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